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엔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기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1패 뒤 4연승으로 무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면서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해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 5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궁금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와 전청조 얘기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배상훈 프로파일러, 양지민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가희 기자.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전청조가요. 작년 8월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어제 또 새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광복절 특사로 1,600여 명 정도가 사면을 받았는데요. 특별 사면 대상에 전청조 씨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청조 씨는 피해자 10명에게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20년 12월 인천지법에서 2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기간을 포함해서 형기를 90% 정도 복역을 하고 가석방된 상태였고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기준 사면이라고 했잖아요. 광복절 실사 이유가요. 기준 사면은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기준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요건을 규정한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이제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기준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 이제 범죄들이 있습니다. 일부 강력 범죄와 그리고 이제 뇌물수수 범죄 등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이라든지 강도 그리고 조직폭력, 성폭력 같은 범죄들은 이런 기준 사면에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범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사면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녀 형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미 가석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기준 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네. 배상훈 교수님, 일단 사기 전청조가 나와서 사기를 다시 몇 차례 쳤고 사기 재범 가능성도 일단은 높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일반 사기범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면 대상에 사기죄를 포함시킨 게 옳은가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석방도 문제고 사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을 먼저 시켰고 그다음에 사면이 됐기 때문에 네. 문제는 사기죄를 민생범죄로 놓고 본다는 겁니다. 민생범죄가 누구에 대한 민생범죄죠?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민생범죄입니까? 피해자는 이걸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기를 그렇게 놓고 본다는 것 자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사기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뤄봐야 할 주제 같습니다. 한 번 예. 더. 예. 그리고 장가희 기자, 또 전청조의 사기 인각과 관련해서요.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 고발장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얼마나 나온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죠. 네, 현재까지 고소 고발장 17건이 송파서에 병합이 돼 있고요. 확인된 피해자 수만 해도 23명, 그리고 피해 액수는 28억 원입니다. 경찰은 남현희 씨의 공범 의혹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공동 피소된 경우는 현재까지 2건입니다. 2건. 예, 양지민 변호사님, 장가희 기자 얘기했는데 2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한 건은요, 이 남현희 선수가 운영하던 그 펜싱 아카데미의 이제 학부모입니다. 총 11억 원을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전해지는 그 학부모가 남현희 씨도 공범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이제 낸 진정건의 이제 피진정인으로 지금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경찰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현희 씨가 이제 공범인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청조라든지 뭐 관련 당사자들이 사실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네. 있고요. 그래서 공범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이 지금 포렌식 중인 일명 뭐 전청조의 세컨폰이다라고 알려진 그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같은 이러한 이 전자기기들을 지금 포렌식하는 과정이 있고요. 여기서 유의미한 이제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 공범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증거들이 수집되면 이걸 증거 제시하면서 이제 대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추가 대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대질할 수도 있다. 자, 일단 배상훈 교수님, 일단 남 씨는 공범 아니다. 자기는 절대 몰랐다.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사기 행각들에 좀 의심되는 부분, 의혹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 뭐 그 책임에서 완전하게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분위기예요. 지금까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전 씨로부터 받은 차량과 돈의 출처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게 주장의 요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장의 요지는 혼인민자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상당하게 굉장히 큰 양의 그리고 또 비싼 물품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냐.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되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청조 사건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 최근에 몇몇 보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대전의 한 여대생 자취방에요. 상습적으로 무단 침입해서 엽기적인 행동을 했던 20대 남성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 남성이요. 알고 보니까 이 집 말고 다른 데도 막 침입하려다 그랬던 흔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20대인 남성 A씨는 지난달 한 대전의 한 주택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서 이게 미수에 그쳤는데요. 네. 이보다 앞서서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3번이나 대전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들켰냐면요. 여대생 B씨가 집에만 오면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또 세탁기를 돌리고 나갔는데 집에 오니까 세탁기 전원이 꺼져 있어서 너무 이상했대요. 그래서 이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침입자인 A씨는 회사원으로 밝혀졌는데 여대생의 자취방 앞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서 창문에 올라가고요. 또 방범창 사이 30cm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뭐 립밤이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들을 훔쳐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올 때는 이 여대생의 집 현관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 들어갈 땐 창문, 나올 땐 현관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범행 장면을 보면서 한번 배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볼게요. 자, 창문 철창 사이로 이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 30cm, 40cm 이거밖에 안 되는 틈으로 이제 몸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유롭게 들어가긴 하는데 저게 한 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 좀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침입 범죄 중에서도 저런 침입 범죄는 실제로 이 정도 선에서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침입, 상습 침입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범죄학에서는 성범죄로 봅니다. 왜냐하면 스릴형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스릴을 느끼는 성범죄 유형의 스릴을 느끼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부터 들어갈 때 머리만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선도 조금 더 제 기억으로는 네. 제가 다른 범위는 좀 더 들어갔는데 저런 범위는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씁니다. 악력을 쓰는 거죠. 예. 잘 보시면 아시면 저 부분을 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근데 지문은 신경 쓰도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왜요? 왜냐하면 저 부분에서는 이게 일종의 스릴형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를 남겼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변기 뚜껑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의도적인 겁니다. 사실 영역을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영역 과시요? 예, 영역 과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적 범죄 중에 동물들이 자기 영역에 소변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방식.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물품 음란증도 있죠. 속옷을 가져가고 다른 방식의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방식. 물품 음란증과 공간 음란증이 같이 엮여져 있는 형태의 성범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볼 수 예, 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를 성범죄로 처리할 방법이 우리나라 법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침입 범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네. 예, 그게 이제 우리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여기서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피해 여대생 정말 고통이 극심했을 것 같거든요. 심적으로요.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변기 커버 올라가 있고 창문은 제가 열었던 방향 반대로 돼 있고 세탁기 예약을 돌리고 나갔는데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배 교수님, 일단은 뭐 변기 커버 올리고 일단 뭐 세탁기 전원 꺼는 의도, 뭐 아까는 뭐 성범죄 약간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자체의 의도, 다른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왔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에 저 안에 이제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있는 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직접적인 성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시간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했겠죠. 네. 근데 정확히 저 범죄는 저 피해자가 나간 후에 바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직접적인 성범죄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 자체가 성범죄인 거죠. 뭐 여성 속옷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 뭐 이런 의도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명이 되는 거죠. 그냥 물품 음란증이라고 보통 물품 음란증.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쓰는 여러 가지 속옷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저 안에서 뭐 좀 그렇지만 발라보기도 하고 뭐 죄송합니다 입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시 놓고 갑니다. 그래서 물품 음란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장 도착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게 있군요. 일단요, 뭐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요. 뭐 지금 보면은 입술 바르는 립밤, 음료수를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가 같이 씀으로써 자기가 그 공간을 소유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저거는 성적 도착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게 피해 여성이요 집을 나간 지 1, 2분 뒤에 바로 이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그 피해 여성을 좀 오랜 기간 관찰을 했다고 봐야 돼요. 관찰했다고 보면 됩니다. 뚜렷이 관찰하고 행동 패턴을 보고 들어간 뒤에 바로 한 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후각에 들어가고 있는 그 이제 후각도 심각한 범죄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채취가 사라지기 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그 범죄에서는 흔한 유형이다. 많이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저런 형태의 범죄가 약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저렇게 침입하는 형태의 성도착증 범죄자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장가 기자. 제가 이 남자라도 저런 피해 받으면 네. 솔직히 무섭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피해 여학생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도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 네. 채취가 사라지기 전에 들어간다는 말 듣고 정말 지금 방금 소름이 돋았는데요. 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반지하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무리가 저희 집하고 저희 집 창문하고 네. 이 담벼락 사이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에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다리가 아른아른 거리니까 그것도 무서웠고 이게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다가도 한 번씩 위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어떨까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 이제 무서움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집에 침입을 해서 피해를 당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이후에 주거지를 옮겼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이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계속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많이 있나 봅니다. 네. 이 범인이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양지인 변호사님, 이 남성 혐의 인정했나요? 이 남성은 모든 범행에 대해서 이제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명확하게 하는 것은 나는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는 물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여성이 집을 떠나는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떠나자마자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범행을 한 것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스토킹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으로 인정이 되려면 지속해서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남성의 범행 행태를 보면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 이 사람의 집에 가서 뭘 훔쳐오면 그 다음엔 다른 집 가고 다른 집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특정 다수를 이런 범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또 다른 사실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수사기관에서 잘 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교수님, 일단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주장이죠. 네, 본인 주장이지 예.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래도 강력하게 성범죄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프로파일러들이 보통 이런 데 개입하는데요. 이럴 때 개입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면담을 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삥 돌아가면서 하다가 한 대여섯 번째 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쫓아서 가는 거고 반드시 이런 범죄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이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느 곳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경우에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성적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실제로 검찰이나 이제 이 판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더 확장시켜서 왜냐하면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범죄의 어떤 사법 시스템의 한계가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를 다루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은 성적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증거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근데 문제는 피해자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피해자들이 이 범죄자한테 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게 좀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80대 남성 건물주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요.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주차 관리인이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는데 이 범행 동기가 뭐예요? 범행 동기는 바로 나를 무시해서였다고 나를 합니다. 무시해서?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건물 옥상에서 이 흉기에 목을 찔린 채 사망한 80대 A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빌딩은 사망한 A씨의 건물이었는데요. 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30대 김모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김모 씨가 달아난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해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은 사망한 80대 A씨가 고용한 직원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맞은편 모텔의 주차장 관리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요. 30대 피의자가 80대 A씨를 살해한 뒤에 자신이 일하는 맞은편 모텔로 도망을 쳐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CCTV가 있게 마련인데 네. 그런데 이 모텔 주인인 40대 조모 씨가 CCTV를 다 삭제를 했대요. 벌써 좀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네, 이 맞은편 모텔 주인인 이 조모 씨가 피의자의 CCTV를 삭제해주고 피의자는 왜 이 모텔로 살해를 하자마자 뛰어왔을까? 경찰에 따르면 조모 씨는 이 숨진 건물주에게서 주차장 부지를 빌린 뒤에 월세를 내면서 여기를 모텔 주차장으로 썼대요. 그런데 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1,000만 원가량이 체납돼 80대 A씨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모텔 주인과 30대 주차 관리인의 공모 여부, 또 범행 전후 과정을 수사 중인데요. 현장을 목격한 최초 신고자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이 실려져 있으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가 보라고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사장이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피투성이지 뭐 그냥 눈은 떠 있고 얼굴 알아볼 수가 없어. 피투성이라 보면 금방 형사들이 올라오더라고. 경찰들이 그냥 형사들이나 여자 보고 대강 이제 어느 정도는 귀뜸해줬지. 빨리 잡으신 게 다행이었어. 저 파란색 점퍼 입은 사람이 이제 범인 예. 30대 그 주차 관리인인데 일단 교수님 이 범인이 바로 도주 안 하고 모텔에 숨어 있다가 또 한참 뒤에 강릉으로 도주를 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의 3명입니다. 피해자 그리고 옆에 건물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실형한 사람. 네. 그죠? 그럼 이해관계는 누구한테 있죠? 피해자와 옆에 그 사람한테 채무 정도를 진 사람. 예. 둘이 이해관계죠. 실제로 이 살해를 한 사람은 본인을 무시해서 했다는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이거 살인 교사 아니야? 청부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왜냐? 실행한 사람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하니까 형량은 확 떨어지겠죠. 근데 실제 이해관계는 누구냐? 주차관리인과 피해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는 건 이 사람이 살해를 한 후에 그냥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4시간 정도 머물고 뭐 CCTV 삭제됐고요. 삭제를 왜 삭제를 했을까요? 관계를 없애려고 삭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인 거죠. 중요한 거는 살해한 것은 맞다. 근데 왜 살해했느냐? 본인 주장대로 우발적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면 이건 청부살인이 아니겠냐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은 추정입니다만 네.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군요. 양지인 변호사님. 일단 그 피의자죠. 30대 그 주차 관리인이 평소에도 이제 주변 사람하고 갈등이 좀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거를 이제 약간 뭐 모텔 사장이 어떻게 좀 의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심도 사실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차 관리인이 왜 이 사람을 죽였느냐라는 이제 대답에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그런 좀 행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주차 관리인이다 보니까 주차를 하는 사람들과 이제 계속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주차권을 집어 던진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반말을 해서 싸움이 굉장히 잦게 일어났다라는 게 이제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고요. 네.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목격자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인근 점주들이나 아니면 상인들과 계속해서 말차를 빚어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텔을 운영하는 이 조 씨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람의 이런 다혈질적인 기질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내가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나와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피의자가 일단은 자신을 무시해갖고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살해당한 건물주하고요 평소 갈등을 빚던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여기서 또 반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내가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의 주차장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뭔가 이제 건물주니까 날 무시해라는 생각에 이렇게 우발적인 살인을 했나라는 것이 사실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텔을 운영하는 그 조모 씨와 이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사실은 이제 주차장을 모텔에서 쓰게 해주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20만 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임대료도 사실 1,000만 원가량이 지금 이미 밀려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1,000만 원가량 밀리는 그 과정 동안 얼마나 다툼이 잦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송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 사람의 감정이 고른 깊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네. 법적인 분쟁까지도 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딱 봤을 때 명확한 범행의 동기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 이거 교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범행 행위를 한 사람이 범행 직후에 그 사람을 찾아갔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모종에 약속했던 어떤 금전적인 대가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모텔 주인 조 씨가 범인 김 씨의 행적이 담긴 이제 CCTV를 삭제했다는 거에서 이제 강한 의심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청부 이런 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입건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증거 인멸이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사전에 공모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사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여줬으니까 뭔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CCTV를 지워줄 정도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CCTV를 지운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모텔 사장은 지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다 추정인데 일단 조 씨는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평소 건물주하고 이제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CCTV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 씨, 조 씨 어쨌든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좀 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발적인 살인 이를 이제 우발적인 살인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약간 그 과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예전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살해한 사람이 평소에도 이전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 계속 이런 거를 반복해 갖고 사실은 자기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걸 일종의 의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어떤 시점이 그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걸 의도적으로 유발했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수사의 주안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석해 주셨는데요. 예. 이거 한번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다음은요. 이제 알코올 중독 아내를 남편이 폭행해서 결국 숨지게 했던 사건인데 그 과정이 충격적입니다. 장가희 기자. 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 A씨가 부인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이런 일상생활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술에 취해서 자다가 이불에 이제 소변을 보자 손가락을 자르든지 아니면 이 4살배기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이 사슬로 목줄을 차라 이렇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고요. A씨는 또 아내가 나가서 술을 못 마시게 하려고 실제로 아내 목에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서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런 강요 감금에도 아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5시간 동안 아내를 폭행해 복강 내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를 되찾고 싶으면 손가락 하나를 자르라. 그리고 아내에게 사슬로 목줄을 차라.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막 시켰어요. 이게 너무 결과만 보자고요. 너무 비인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정폭력의 단계가 처음에 준다면 폭력이 있고요. 물리적 폭력, 물론 그 앞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욕설이 존재하지만 물리적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감금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형태의 어떤 무엇인가 자르라. 네. 신체 훼손. 단계가 쭉 한 서너 단계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단계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이 심리적인 형태의 통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심리적 통제가 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이런 방식으로 거의 뭐 이렇게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아내가요,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면 이 치료센터나 병원에 보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약도 역시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렇게 중독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이거는 당사자들의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사실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정도로 이제 아내가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다라고 한다면 남편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아이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공간에서 아내를 뭔가 분리시킨다라든지 어떠한 치료 센터로 간다라든지 이것이 상식적인 수준이지 그걸 본인이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걸 이렇게 쇠사슬까지 아이에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하나 더 드는 의문이 이렇게 좀 만약 학대를 당했으면은 그 여성이 일단은 뭐 신고를 하거나 뭐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했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 안 그랬을까요? 심리적 지배, 뭐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됐을 때는 가장 증상이 말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말을 따라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저 단계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신고 옆집에 비명도 소리 지르기 힘들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단계가 아마 4단계 이상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가 또 있습니까? 예, 가정폭력의 단계가 있죠. 예. 변호사님, 그리고 일단 뭐 가장 충격적인 건요. 이 학대 장면을요. 4살짜리 아기가 그걸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충격이 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이제 그런 심리적인 치료도 반드시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엄마의 목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그것도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생활하게 했다라는 것은 4살 된 아이는 사실 어떤 행동이 정확하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보여지는 것 그대로 누군가가 정말 잘못한 일을 한다면 저렇게 목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가둬놔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실 줄 수 있거든요. 그걸 부모라면 사실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내에 대한 그런 원망이라든지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른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그럼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더라도 물리적인, 신체적인 그런 가학행위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학대 역시도 아동학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죄예요? 유죄 판단. 유죄 얼마나 됐나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징역 9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그 안에 이제 아내에 대한 상해 치사라든지 강요, 감금 행위가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또 이제 아동학대 부분이 함께 이제 판단이 돼서 9년형이 선고가 된 것이고요. 더불어서 아동학대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업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거 재판부 판단 적정하자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그것도 맞아서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복강내 출혈로 인해서 그것도 복강내 출혈로 사망할 정도라면 굉장한 압력이 가해져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 뿐만 아니고 네. 아이에 대한 이 아동 학대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9년형은 좀 가볍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본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면서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아내의 이제 부모님, 유족이 이제 탄원서를 냈습니다. 좀 감형을 해달라라고 탄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도 참작이 됐기 때문에 9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성은 없다는데.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이 왜 생겼을까요? 사실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는. 그럼 남편한테 책임이 없을까요? 사실 그 부분부터 따져본다면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감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사실은 가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이에 대한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9년이면 너무나도 사실은 너무 작은 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정확히 여러 군데 범죄에 대한 판단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대의 유형 자체, 그 폭력의 유형 자체를 각각의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형해 준다라는 방식으로 이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양지민 변호사님, 그 이번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사실 이 부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에 그쳤어요. 그 목에 쇠사슬을 묶은 게 이제 1회였기 때문에 1회에 그쳤는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나중에 이 엄마 목에 걸렸던 쇠사슬을 가지고 놀고 그 놀이를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아이가 그러한 학대에 노출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적절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다라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잘못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치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요. 이 4살 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갈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 5궁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입니다. 집에 가전제품 바꿀 계획 있으시다면 잠시 기다려보시죠. LG가 통큰 할인 이벤트를 열 거라는 소문인데요. LG 트윈스가 KT를 꺾고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구본모 전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특급 선물도 화제인데요. 구 전 회장은 우승하면 MVP 선수에게 주겠다며 해외 출장길에 직접 롤렉스 시계를 구매해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도 8천만 원 상당의 고가였던 이 시계, 지금은 단종된 모델로 1억이 넘는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데요. 시계의 주인이 된 건 주장 오지환 선수. 하지만 이 시계는 선대 회장님의 유품이나 마찬가지라 차고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며 LG 구단 사료실에 두는 걸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 우승 시 축배를 들기로 했던 아와모리 소주는 긴 세월 상당량이 증발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들 어떻습니까? 기다림 끝에 결실이 술보다 더 달콤할 텐데요. 어제 의외의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회 위원장인데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몇 년간 닫혔던 여행길이 열리면서 공항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문제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국내를 찾는 관광객보다 훨씬 많다는 것. 유인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란 숙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부진 위원장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새로운 만남이 우리 관광산업의 부활을 이끌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방송인 서정희 씨의 열애설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나온 한 보도에 따르면 서정희 씨는 연하의 건축가와 재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건축과 인테리어라는 공통 분모로 사랑을 키우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서정희 씨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당시에도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다는데요. 서정희 씨는 한 방송을 통해 가슴 재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재혼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아직 열애설에 대한 서정희 씨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서정희 씨의 딸도 새로운 사랑을 응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모은 이슈집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같은 XX라고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XX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어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하실 텐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의 공개 설전에 민주당 민형배 의원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한동훈 XX 이런 민 의원이 SNS에 적은 그대로 가져온 건데 먼저 송영길 전 대표의 그 문제의 발언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국회에 와서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는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볍고 정말 이게 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지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인격과 경륜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그 분노를 최대한 자제해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센 말할 수 있는 걸 참았습니다만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정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을 발언이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는 최대한 자제한 표현이었다고 하는데 장희찬 최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 출판 기념회 영상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만취한 거 아닌가? 아하. 저거 맨정신 맞나? 제 주변에도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인 선배들이 꽤 많아요. 온에어 꺼져 있을 때.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이 86 정치인 37살의 국회의원이 돼서 30년 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선배들이 이렇게 추하게 퇴장하는 거 저희 같은 정치 후배들에게 진짜 미안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86의 끝이 저겁니다. 돈 봉투 받다가 수사로 궁지에 몰리니까 장관 욕하면서 물병 머리에 던지고 싶다 말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저런 모습이 비단 송 전 대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586 정치인들은 짐 싸서 집에 가야 한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다. 강성필 대변인은 일단은 저기 보면은 이제 송 전 대표가 굉장히 좀 불만이 한 장관한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쌓였던 것 같은데 뭐 분노 조절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감정이 사적인 감정이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송영길 전 의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화가 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본인 측근들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 그것을 야당의 탄압이라고 일단 느끼는 것 같고요. 돈봉투 사건.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런데 검찰이 본인을 지금 부르지도 않고 조사를 하지 않으니 아마 검찰도 본인이 무죄라는 걸 알고 이것을 총선까지 끌어서 민주당을 흠집내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한다는 정치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고 그러한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감정 속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하다 보니 다소 격앙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좀 아는데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들은 중도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좋지 않다. 또한 정치인의 발언은 정제되지 다 돌고 돌아서 돌아옵니다. 본인에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제해야 한다. 네. 예. 장희찬 최고. 일단 민영배 의원도 이 설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어제 XX 뭐 이런 발언을 그 글을 남겼어요. XX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까지 했는데 자식, 사람, 인간
뭐 분들, 뭐 집단, 뭐 이런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면서 XX라고 했는데 이거를 XX를 뭘로 봐야 될까요? 뭐 욕설이나 비속어가 연상되는 분들이 많겠죠. 예.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민영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인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일국의 장관에게 비판을 해도 되고 뭐 토론을 제의해도 되지만 저런 막말을 쓰는 것은 국민 세금 받는 공인에게 용납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막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신 586 운동권 선배들이 왜 이렇게 토론에서 예의도 못 지키고 감정 조절도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인 것처럼 한동훈 장관만 보면 비속어, 욕설, 고성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후배 그룹들, 민주당의 청년 그룹에서 선배님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같이 좀 꾸짖는 호되게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영배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 보고 한동훈 장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장관이든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방금 본 송영길 전 대표의 저 영상, 고성, 민영배 의원의 페이스북이 정당한 비판인가요? 그렇지 않죠. 인신공격이고 모독이고 그냥 감정 분풀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다가도 수세에 몰리면 할 말이 없어지면 막 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오랜 기간 정치한 정치인들이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들 앞에 또 후배 세대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희 의원도 사실 한 장관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부터 뭐 굉장히 좀 수위 높은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무난하고 영치금 보낸 게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강해라고 얘기하는데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낸 기가 수사 막히네. 방해가 정신 나갔네. 저는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송영길 대변인, 일단은 보면은 이게 송영길 전 대표에서 민영배 의원까지요. 일단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어떤 추진 수위를 높여가면서 공개적으로 어떤 그 험한 말들도 같이 좀 높이는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의원들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든 발언은 정제되고 자제되어야 한다. 뭐 최근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써서 온 언론을 도배를 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약간의 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화내고 진지한 건 아니고 조금 웃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트를 조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정서를 조금 대변하는 것 같아요.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거든요.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가장 반윤 그리고 반윤에 더해서 한동훈 장관에게도 불만이 많은 지역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을 교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민의 정서가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민의 어떤 민심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발언은 조금 자제되어야 된다. 여야가 같이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 운동권 우월주의 이런 걸로 좀 번지는 양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 장관도 운동권 했다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여당에서도 운동권 우월주의란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은 586 운동권 세대의 청산동까지 파장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 장희찬 최고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30년 해먹었으면 집에 가야죠. 했으면. 예. 네, 이게 37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40대 인천시장을 하고 50대의 집권 여당을 한 분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의 종결이 어떻습니까? 돈 봉투 받다가 법무부 장관에게 물병 던지겠다고 하는 수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86의 최고 선배라면 나머지 사람들도 보나 마나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86의 또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상호 의원 혼자 불출마 선언한 것 외에 86그룹에서 불출마나 민주당 입장에서의 험지 출마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영남 중진들, 친윤 의원들 험지 출마하느냐 불출마하느냐가 하나의 화두인데요. 이건 국민의힘의 문제라면 86들이 용퇴하고 불출마하느냐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문제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논의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인영 의원,
언제까지 구로 같은 양지를 지키고 있을 겁니까? 뭐 86 의원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야, 이 사람은 계속 정치해야 된다. 86이고 뭐고 간에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국민들이 박수 보내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과 민영배로 대비되는 86 의원들의 용태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화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국힘 혁신이 인 위원장이요. 이제 매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매가 혁신이 뭐 조기 해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희찬 최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일단 당장 조기 해산을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혁신위가 못하겠다고 하거나 인현 위원장이 집에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집을 찾아가든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든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도 해야 됩니다. 인현 위원장이 이 당은 혁신 안 되는 정당이다 하면 그 상태로 저희가 총선 치를 수가 없어요. 사실 공은 인현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고요. 지금 중진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압박의 수위가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돌아가는 물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인현 위원장이 말하는 혁신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관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성실 대표님,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나고요. 이준석계라고 하죠. 천하용인 이 사총사 이분들도 만나고 뭐 신당 창당 움직임이 나날이 좀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탈당 결심을 좀 굳혔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과거 얼마 되지도 않았죠. 이준석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는 이미 탈당을 굳혔다. 그때는 무소속 연대로 갈 것인가 신당 창당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뿐 이미 국민의힘에게 마음이 떠난 지는 오래되었다. 왜냐?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고 나서 통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3자 입장에서는 통합 그리고 뭐 선당 후사 들어와라 그러는데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질 않아요.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준석 대표에게 싸가지가 없다. 그리고 뭐 너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아니 받아들이고 통합을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포용을 해줘야지.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하는데 전혀 이준석 대표에게 그러지 않고 날이 갈수록 공세의 수위만 세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곧 할 것이고 탈당 이후에 신당 창당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됐다고 보고 계시고요. 장희찬 최고는 일단은 신당에 이제 다른 여당 인사들까지 좀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그분들 합류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허장 성세인데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걸 자꾸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이 전 대표의 측근 중 한 사람이 뭐 공천권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한 이후에 이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그런 연락받은 사실 없다라고 바로잡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만으로는 이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계속 누가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비명계 대상으로도 그렇게 장난치다가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 현역 중에도 뭐 격려 전화를 걸거나 슬쩍 분위기를 떠보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서 경선을 하거나 공천받을 기회를 포기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그럴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유승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때 40에서 50석 이상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했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저는 하태경 의원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번에 서울 출마 선언하신 것도 정말 멋있는 모범이 되었고요. 힘을 합치자라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그 위험성을 과장해서 당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약간의 견해 차이 정도는 있어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스터 린튼이라는 사실 면박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 만나서 밀실에서 대화하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 전 대표에게 날도 추운데 연락하면 김치찌개 한 그릇 사주겠다라고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러브콜을 보냅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에서야 후보들이 이준석 신당 간판으로 출마할지 모르지만 수도권에서는 출마하는데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든다고 하거든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 돈을 써가면서 인생 걸고 이준석 간판으로 출마할 후보를 찾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신당 창당 얘기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이재명 대표가 최근 험지 출마 요구 받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험지 출마 가능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잘 나왔다. 봐봐, 박. 오늘 염색하러 나왔다가 나온 김에 동네 좀 돌아봐.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하얀색에서 좀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저기서 한 거였군요. 일단은 강성필 대변인은 뭐 이 대표가 지역구 고수지를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딱 봐도 지역구 관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지역민을 만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구를 떠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통상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당대표가 총선 때의 역할은 한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격전지 혹은 험지에 출마를 하든지 세 번째가 본인의 지역구가 있었을 경우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격전지로 간다, 비례로 간다 이런 것 자체를 논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당의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늦춰서 결정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곳에 격전지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게는 여러 가지 카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뭐 결정을 내려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대표에게 이러한 것들을 당 내에서 건전하게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당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어떤 혁신 공천과 여러 가지 중진들의 불출마 혹은 격전지 출마가 아무래도 불을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봐서 의미 있는 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면 비명계나 친명계 김두관 의원 보면요, 이 대표에게 험지 출마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기찬 최고 비명의 이원욱 의원 보면요 출마 지역으로 그 이재명 대표 고향인가요? 안동을 이렇게 추천했더라고요. 받아들일까요? 네, 어느 총선이나 지도부 또는 핵심 거물급 의원들은 험지 출마를 강요받는 게 당연하고요. 저희 당의 김기현 대표나 또 친윤 의원들도 지금 그런 도전에 직면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요구를 받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험지 출마 가능성이 낮은데요. 이제 총선 가까워지고 양당의 지지율이나 총선 전망이 박빙 구도로 흘러갈수록 힘 있는 분들이나 이제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지금은 이렇게 계양 동네 투어로 억누른다고 해도 연말이 되면 또 연초가 되면 그 고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떤 결심하리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까지 본 이재명 대표는 험지 안 나갈 것 같아요. 험지 안 나간다. 왜냐하면 대선 치자마자 당대표 됐고 그 계양이라는 알짜 지역구를 송영길 전 대표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물려받았고 체포 동의안 국면에서 불체포 특권 아낌없이 잘 사용하셨고 한 번도 이분이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이재명 대표는 그냥 계양에 출마하실 것 같아요. 계양으로 나갈 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어제죠. 이 대장동 재판하고 위증교사 재판을 좀 분리했습니다. 분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선거판에 또 되게 요동칠 것 같은데 장희찬 최고는 일단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에 뭐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뭐 대선 구도도 요동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 발등에 불이 또 하나 떨어졌죠. 이 위증교사는 이전 판례를 보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지금 이 위증을 한 당사자가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요. 네. 뭐 부를 증인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 측 반박 신문만 듣고 바로
선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총선 전에 나오지 않아도 다음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데 힘이 실리면 민주당 내부에서 또 다른 이 권력 투쟁,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 등이 솟구칠 텐데요. 일단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는 건 막기 위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겠지만 이럴수록 사법부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빠르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네, 짧게는 저는- 6개월에서 이제 1년 반까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재판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전체로 봤을 때. 너무나도 복잡한 어떤 법적 요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위중교사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이게 벌금형으로 갔을 때와 징역형으로 갔을 때의 그 선고하는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재판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병합돼서 늘어지면 어떤 증인을 섰던 그 위증을 했던 그 A 씨가 어떤 피해를 받지 않냐,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분은 분리 변론을 해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된다, 부결돼야 된다 할 때 마치 가결이 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유죄가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치 위증교사가 빨리 결론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가 유죄가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무죄 나오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할 겁니까? 또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법부로 넘어갔으니 우리 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더 이상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네. 꼭 제가 단서를 달고 싶다면 네. 그 영장을 방금 기각하신 그 유창훈 판사마저도 판결문에 결정문에 위중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말한 점,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유죄를 높이 점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 한 2, 3회 정도 법원에 계속 출석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연 전략 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 가까워지면 총선 핑계, 지방 유세 핑계 이런 거 되면서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 재판부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면 더 빠르게 재판 결론 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아야만 사법부의 질서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사법부가 공정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